이용자 보호가 오늘의 주제인데 과연 이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그 행사에 있어서 기조 발표 내용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가 단순히 이용자 보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서 산업 전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학교에도 몸을 담고 있지만 산업계에도 좀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파트너로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심산벤처스는요. 제가 한국 대표로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그 CIO 투자 총괄을 맡고 있고요. 심산벤처스는 이제 영국하고 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자본을 가지고 좀 한국의 유망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사를 하다가 어떤 한 한국의 기술 기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떠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이 토큰을 붙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글로벌 익스펜션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한테 향후에 이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엔 어떠한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코인, 토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즉시 정부 지원 사업 못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모태 펀드를 받은 한국의 VC들한테 투자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되면 너도 나도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보물 같은 기술,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부터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좀 가져오는 것 같고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자리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산업을 진흥하고 또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발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제 제목을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잡은 것은 제가 그 딱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기보다는요. 그 바이낸스의 창립자죠. 창펑자오의 이게 트윗 이제 X의 메시지죠. 트윗을 보다가 이제 요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을 당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조 원 정도가 넘는 돈 해킹을 당했고요. 현재도 지금 잡으려고 돈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에 그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이것도 2022년에 FTX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잠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X를 열심히 이렇게 내리다가 이분이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 딘슈 유디트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이런 그 트윗을 했더라고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바이비트로 상당량의 이더리움이 이동한 트랜잭션을 이제 트윗을 하면서 크립토 산업이야말로 서로 경쟁자들조차도 위기 상황이 되면 협력하는 유일한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바이비트로 이동한 대규모의 이더리움은 결국엔 바이비트를 돕기 위한 자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트윗이 올라가니까 이 트윗의 댓글로 이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창펑자오가 Protect Users, Protect Industry라고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가져봤습니다. 그렇지. 유저를 보호하는 게 결국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산업이 망가지면 단순히 내 경쟁자가 제거된다 한들 나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구나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레슨 런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2022년이라는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은 한국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 시기이죠. 그때부터 한국 정부가 약간 트라우마틱하게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좀 더 금기시하는 어떤 분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루나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연쇄 작용으로서 또 FTX라고 하는 당시 3위 거래소가
순식간에 몰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지금 보상을 받는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2022년에 이 사태들이 남긴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테라루나 회사 하나가 망했네, 또는 FTX 되게 잘 나가던 거래소가 망했네? 그럼 내가 이제 거래소 사업을 해볼까? 이러한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굉장한 암흑기에 동시에 빠져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나가 대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이 모두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더리움은 당시에 리도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테이킹을 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디파이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이 코인이 폭락을 하자 티더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연달아서 붕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던 네트워크라든지 스레이로즈 캐피탈이라든지 보이저 디지털, 바벨 파이낸스, 코인플렉스 이런 모든 곳들이 여기에는 웹3도 있고 웹2도 있었어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존재했는데 잇따라 계속해서 폭락을 하게 되죠. 사실 FTX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루나테라를 많이 들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타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자금들을 FTT로 돌리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폭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FTX는 또 연달아서 FTX가 FTT로 투자했던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거의 도산 수준의 위험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FTX에 투자했던 굉장히 유명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수천억의 손실을 기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시장의 디파이 금융시장의 이 머니레고 시장 구조 때문인데요. 굉장히 얽히고 설켜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한 곳에서의 어떠한 몰락이나 한 곳에서의 어떤 사업이 도산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눈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22년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한 곳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함께 보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그러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 2월에 2조 원대의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건이 펼쳐졌었죠.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우려와 걱정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이비트의 대표인 벤조우는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자신의 어떠한 그 소셜 계정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바로 그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능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할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하게 공개하고 아주 투명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자신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빠져나가긴 했으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었었고요. 피해 보상의 규모도, 피해 보상의 어떠한 그 전략도 남달랐습니다. 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1대1, 안전하게 고객들의 자산이 1대1로 보관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던가 또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혹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회수 노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체인얼러시스 같은 기업들과 함께 범죄자들의 주소를 추적한다거나 자금 세탁 차단에 굉장히 여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범인을 협력해서 잡아보자.
공동으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들에게 충분한 규모의 보상금을 주는 이러한 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이거에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틀 만에 손실금을 충당하고 그 과정에는 많은 곳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렸겠죠. 손실금을 충당하고 고객의 자산을 100% 1대1로 다시금 회복하는 완전한 회복의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이낸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돕기 위해서 보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쭤보니까 뭐 그런 의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라든지 비트겟 같은 이런 경쟁 거래소들이 바이비트의 대규모의 이더리움을 입금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결국에 이러한 입금을 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두가 이제 목도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테더 등도 해킹에 관련된 상당의 자금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금을 동결한다던가 또는 라자루스 그룹과 연결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이 그룹과 연결된 거래들을 차단한달지 이러한 업계가 전반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사상 최악의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막아낸 사례로 현재까지 이제 남게 되었던 그런 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벤조가 바로 이제 며칠 있다가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또다시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우리 2022년의 사태에서 한국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2022년의 교훈으로 이 산업이 함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얻었을 텐데요. 한국은 과연 그럼 어떠한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소죠. 거래소들이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닥사라고 하는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그 우측에 보면요. 이 닥사에서 이제 닥사를 만들면서 닥사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닥사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위기 대응을 할 거야 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패 기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협의해서 공통으로 마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상 닥사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은 다른 곳들과 달리 지금 정부가 상패 과정 등의 관여를 크게 하지 않고 있죠. 자율적으로 거래소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실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요거 오늘 그 발제자 분 중에서도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거래소에서는 잘못이 많다라고 해서 상패를 시키는 코인에 대해서 어떤 거래소에서는 이벤트 할 테니까 이거 많이 사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들, 이용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닥사가 어떠한 투명하고 공개된 룰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패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지금 초래를 하고 있고요. 투명성이랑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어떨까요? 이건 비단 이제 거래소의 얘기는 아닌데요. 2월 28일에 위믹스라고 하는 위메이드라는 상장사에서 만든 코인의 브릿지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28일에 벌어졌는데요. 해킹 당했어 라고 하는 공지는 3일 후에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지에 대한 자구책은 3월 6일 지금 보시면은 저 3월 6일에 올라왔습니다. 즉 3일에서 6일에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지연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화가 난 투자자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려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2022년에 전 세계의 코인 시장을 대폭락장으로 이끌고 한 2, 3년 동안의 그 장기적인 어둠의 베어마켓으로 이끌었던 한국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글로벌 시장은 오히려 레슨을 얻었는데 단순히 한 곳이 망한다고 쟤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레슨을 얻고 그리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고 실지어
바이비트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큰 해킹 사건에서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그 가장 레슨을 얻었어야 되는 한국은 여전히도 불투명성 그리고 즉각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그 협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기준들이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바이비트 사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협력하는 것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신뢰를 구축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여러분 이 협력 투명성, 이 신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최초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왔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트랜잭션들을 아무도 모르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갈 때 비트코인이 가져갔던 가치 중에 하나는 모든 트랜잭션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었고요. 전 세계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노드들이 서로 협력하고 차별함으로써 이 가치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 총 자산 순위를 10위권 안에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위에서 만들어진 이 크립토 인더스트리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가치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의 트렌드, 협력적인 상황들, 글로벌 표준 여기에 발맞추지 않는다면 한국 맨날 듣는 얘기죠. 갈라파고스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것인가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하나 지금 신문 제목을 떠왔는데요. 한국 코인 시장 그저 설거지하는 곳. 네, 이게 굉장히 뼈아픈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단물 다 빠진 코인들이 마지막으로 한 방 더 털자라고 하면서 오는 곳이 한국 거래소입니다. 너무 뼈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거지 코인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을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용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였을까?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발제자 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우리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미카 같은 경우에는요. 투명성 규정이라든지 리스크 공시, 또 라이선스 요건 도입 같은 것들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공동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있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는 건 말고요. 정말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간의 해킹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공동 기금을 사전에 조성을 해놓는다던가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식 정부가 인가한 기구를 통해서 통합된 상패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합된 상패 기준이나 보안 대응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한국이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당연히도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해외 기관이나 투자자를 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기관들이 오고 싶은 곳인가를 점검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매일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요. 크립토 needs rules, not rulers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통치자, 통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님의 그 말씀을 또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잘 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잘 뛰어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뛰어놀 수 있을 만한 룰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또 좋은 기술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좋은 20, 30대의 우리 투자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좋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